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승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우리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를 좀 고민을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부인암 환자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올해 제가 이렇게 한 6개 정도 항목을 좀 부인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부인암, 여성암이라고 하면 이제 유방암과 여성 생殖기에서 발생한 암이 있는데, 저는 여성 생殖기에서 발생하는 암을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굉장히 소수의 암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애환과 궁금증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뭐 "무슨 암, 무슨 암, 무슨 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쪼끔 인제 좀 흥미로운 거, 특히 인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재밌게 들었던 거, 그리고 아니면 정말 궁금해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를 한 번은 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렇게 6 개의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인제 먹고 자고 싸고 운동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제 여성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암도 임신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인제 여성분들, 성경험이 풍부한 젊은 여성분들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자궁경부 환자분들 아니면은 상피내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얘기 드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보통 인제 부인암, 모든 암이 인제 5 년만 잘 버티면은 이게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게 벌써 한 10년 전 같은데, 최근에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여성 복부 비만의 실체, 거대한 안소 중량, 이건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배가 막 나오는데 살찌신 줄 알고 지내시다가 이렇게 배를 키우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제 증상이나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은 인제 그 암이 마지막으로 파종이 되는 상황을 복막 암종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암종증이 있을 때 뭐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지만은 정말 대안이 없을 때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는가, 좀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부인암 환자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고 환자분들하고 외래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요 정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은 일단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회도 몸에 안 좋다고 그런다. 고기도 몸에 안 좋다고 그런다. 뭐도 안 좋다고 그런다. 그리고 비타민은 몸에 좋은 것 같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인제 건강 보조식품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런 보조식품 자체, 뭐 비타민 주사나 뭐 태반 주사, 뭐 홍삼, 뭐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게 한약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운동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나는 10,000보, 20,000 보를 걷습니다. 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네 번째는 인제 뜨뜻한 인제 뭐 온열요법이 몸에 좋지 않을까요? 뭐 한약도 괜찮은지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늘으신 것 같습니다. 인제 성관계에 관련돼서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질문하십니다. "남편이 나 때문에 성관계를 못 해서 힘든 것 같아요."라는 분도 있고, "저도 계속 남편과 관계를 갖고 싶은데 병이 이래서 속상합니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대책이 없는 경우가 솔직히 인제 이겁니다. 저는 열심히 치료를 드리는데 어디 자연 치료가 더 좋다고 해 가지고 인제 "저는 더 치료 안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저의 점점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먹는 거 얘기를 좀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따른 운동, 그리고 보조식품 기구, 의학 이외의 치료, 그리고 성생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이런 뭐 이제 실라부스를 제가 예로 갖고 왔습니다. "암 생존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뭐 7가지 사항." 해 가지고 적정 체중과 체지방량을 유지한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과 야채를 먹는다. 육가공품의 섭취를 줄이고 탄 음식을 피한다. 짠 음식을 피하고 하루 2잔의 술도 피한다. 건강 보조식품, 민간요법 등의 선택은 주의가 필요하다. 자, 솔직히 여러분들 이 7가지 사항 중에서 모르시는 게 있나라는 거죠. 많은 방송들 그리고 정상적인 국내 교육 과정을 받으신 분들이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야채가 몸에 좋고 뭐 적정 체중이 좋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받게 되는 순간에 환자분들이 참 많은 고민과 좌절을 하십니다. '내가 인제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은 인제 망했다. 내가 그전에 하던 게 이렇게 많았었는데 인제 못하는구나. 다시 원래의 시간을 돌려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양가 감정에 좀 더 많이 쌓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에 무엇이 좋고 내 몸에 무엇이 나쁜지 알고 있지만은 자꾸 그런 거를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제 귀가 얇아지는 상황이 되시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구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치료에 있어서의 의사와의 상담이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한 곳으로 좀 더 관심이 가시게 되면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암 환자의 건강 관리라는 이 부분은 비단 인제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암 환자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물론 뭐 신경 쓸 부분이 뭐 편히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일반 분들하고 건강 관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는 일반 분들은 '아유 오늘 안 지키면 내일 지키면 되고 내일 안 지키면 모레 지키면 되고.' 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하루하루가 절실하시죠. 때문에 '오늘 내가 잘 지키면 더 낫는 게 아닌가. 내가 내일까지 잘 지키면 더 낫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 심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이런 식습관 관련된 거는 굉장히 기대 심리와 그리고 양가 감정이 굉장히 혼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를 잘 설명을 드리고 안심을 시켜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저도 경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웃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모르는 많은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야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대부분의 이제 건강 관리는 일반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검토해 보는 시간이 더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거 3 개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다 보니까요. 어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가 첫 번째는 수술 전후 항암 혹은 방사선 요법 중 치료 완료 및 생존 기간 여기 3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꼭 지키고 지키고 꼭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전입니다. 수술 전에 내가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심리들은 사람이 갖는 심리로서는 어 '어떤 선생님이 수술을 잘할까? 어떤 사람이 치료를 잘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요. 명의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명의라 하더라도요. 내 몸이 치료하기 적합한 몸이 아니라면은 적절하게 치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뚱뚱하신 분도 있고 마르신 분도 있고 병이 많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어떤 수술을 받게 된 상황이 됐다 했을 때는 비록 뭐 부인환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술에 있어서는 어 수술에 가장 적합한 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을 내가 관리를 못해서 적합하지 않은데 의사가 잘 치료할 것이다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를 드릴 때 "치료는 잘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회복은 환자분이 하는 겁니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어 뭐 병변을 잘 자르고 잘 뭐 뭘 붙여 드리고 하더라도 그게 아물려면은 그 아무는 거는 환자분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그거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자체의 조화를 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신체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과 저체중입니다. 비만과 저체중 같은 경우는 수술 관련 합병증이 한 1.5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이렇게 환자분이 다리를 벌리고 누워 계시죠. 굉장히 인제 좀 비만이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 수술할 때 저희가 항상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배를 열거나 복강형 수술을 뭐 하게 된다 했을 때 기구를 삽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피하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복을 한다 하더라도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시야에서 수술을 잘한다는 얘기지 이게 방해된 시야에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야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몸이 되시려면은 다만 수술 전에 몇 킬로라도 뺄 마음으로 열심히 몸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역으로 저체중은 그 왜 문제냐? 저체중이신 분들 아우 시야 좋고 다 좋죠.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하 지방이 너무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잘 꾸며 드려도 잘 붙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따라서 뭐 감염이나 혈전 그리고 상처 치유 지연 그리고 심폐합병증 등 다양한 문제 등의 발생률이 1.5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할 수가 있다. 특히 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세에서 저희가 인제 이게 머리를 아래쪽으로 취하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형상으로 인제 저희가 수술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배의 무게 때문에 폐가 눌리게 돼서 폐 기능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하다가도 저희가 마취 통증학과 교수님이 수술을 좀 잠깐 멈춰 주셔야겠어요." 하면 다시 또 환자분 자세를 바로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시야는 시야대로 안 좋아지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몸을 특히 수술 전까지는 체중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 당뇨나 고혈압 조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관련 합병증이 2배,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명의가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열심히 뭐 메스로 자르고 뭘 자르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상처가 붙지가 않습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다면은. 따라서 어 혈당 조절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하셔도 일반 분들에 비해 높은 합병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혈당을 최대한 장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유지할 노력하셔야 그만큼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얘기를 드릴 수가 같고요. 고혈압이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에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체중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금연과 금주입니다. 뭐 금주야 뭐 인제 뭐 사람마다 좀씩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금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최소한 4주 전부터는 금연, 금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금연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시게 됐을 경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고요. 특히 감염, 출혈, 혈전 위험이 다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제 특히 인제 폐 기능이 나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담배 피시는 분들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피곤하시면은 막 가래 많이 끼고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하시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일반 분들이 수술을 받고 해야 되는 작업 기전입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거죠. 즉 마취가 끝나고 나면 열심히 가래를 뱉어내고 해야 되는데 담배까지 내가 최근에 폈었다. 근데 수술을 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기관점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은 계속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 뱉고 폐렴 생기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연 금주는 최소한 4주 전부터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수술 전 불안 자체에 의해서 전신 상태의 저하가 20% 4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임상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수술 못 받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본인 몸 본인이 뭐 책임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가셨다가 인제 다시 안 오시면 돼요. 근데 다시 오세요. 오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수술하기 힘든 상황으로 진행이 돼서 오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항상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불안감을 최대한 좀 잠재우시고 믿고 맡기셔야지, 도망가셨다 다시 오시면은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환자분이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환자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입니다. 대부분 제가 수술을 잘 해 드리고 나면은 다 요양병원 가신다고 하는데 절대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신 수술 후에 제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착박리제라고 있습니다. 그 뱃속에 인제 수술하고 뿌리는 게 있는데요. 뭐 그거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것 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 복강에서의 유착은 일 주일 내외로 보통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해 드리고 환자분들이 거동을 안 하고 있으면은 냉정한 표정으로 운동하시라고 잔인하게 얘기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일 주일이 아프다고 누워 계시면은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퇴원하시게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일상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간 TV 리모컨 열심히 쓰셨잖아요. 리모컨 쓰지 마시고 직접 가서 버튼 누르고 다시 와서 앉고, 또 뭐 다른 방송 보고 싶으면 가서 버튼 누르고 다시 와서 앉고, 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면은 누워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회복하는데 하등 도움되지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인제 죽을 정도로 몸이 안 좋다, 아니면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급적이면은 퇴원 후에는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시는 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먹는 거, 식사입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퇴원을 하실 당시에 어느 단계까지 음식이 들어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속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이 편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국내, 그러니까 한국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몇 끼를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도 잘 챙겨 먹고 점심도 잘 챙겨 먹고 저녁도 잘 챙겨 먹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수술 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 있는 식사를 고루고루 나누어서 먹는 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화가 가능한 만큼만 드시고 몇 끼를 나눠서 드시고요. 그리고 점점 양을 늘려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을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번 강조하면은, 요양병원 가지 마시고 열심히 집에서 리모컨 쓰지 마시고 TV 시청하시고 버튼 누르시는 거 딱 일 주만 하시면은 거의 정상의 대부분 수술은 90% 이상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습관으로는 인제 수면 충분히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강 보조식품 다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보조식품들이 무슨 성분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정 영양 섭취와 적정 운동입니다. 따라서 건강해지신 다음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때 속 편한 음식을 잘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잘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안입니다. '아 덧나지 않을까? 또 수술하지 않을까? 잘 아물었을까?' 요것 때문에 계속 걱정되고, 왠지 상처 부위 보면은 진물로 나오는 것 같고 등등 있는데, 그거는 저희 의사들이 관리할 일이지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원하시게 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마음은 '나 인제 환자 아니다. 건강하다.' 이런 마음으로 꼭 일상에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몇 개만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숙자님, 부인함의 석류 타르체르 섭취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유자나 자몽 섭취도 좋지 않나요? 제가 설명드린 걸로 얘기 되겠죠? 맛있는 거 다 드십시오.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한테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이 약 한번 먹어 봐." 아니면 "이게 최고야." 이렇게 선전하지 않은 약 이상은 대부분의 과일과 대부분의 음식은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하게 적정한 때에 드시는 게 중요하겠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매일매일 이 휴일이 님, 난소 무록을 수술하렸는데 내막적으로 나왔고 호르몬 치료 중입니다. 이번에 혈액 검사에서 암 수치가 높게 나왔다가 일시적인 걸까요? 왜 수치가 높게 나온 걸까요? 내막암이나 난소암을 갈 수 있나요? 대부분 인제 이거는 좀 여려인 얘기인데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다른 얘기 그 거대 낭종할 때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외부 병원에서 인제 이 난소암 수치가 높다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라는 것도 있고요. H4라는 것도 있는데요.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암 수치나 등등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물론 이제 산부인과 이 난소암 자체가 암 수치가 잘 반영되는 암 중에 하나지만은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가 1-2가 올랐다고 암이 증가했다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건강한 파퓰레이션 일반 환자분들 대상으로 암 수치가 올랐다 했을 때는 반드시 해석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당신의 이 해당 구조물에 암성 소견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먼저 가정을 두고 가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이 이상만 갖고 여기는 잘 모르겠다고 오시는 거죠. 따라서 이 암 수치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 자국 내막 있다고 하셨죠? 예, 자국 내막증일 때 난소암 수치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라면은 내막암, 난소암 전혀 관련 없는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난소옥이 있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근래 스트레스성인지 복부 통증이 많아져서 검사를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난소암 통증일 수 있을까요? 예. 난소암 통증으로 발사하려면요. 난소 자체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몇 개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배란통입니다. 그리고 난소 출혈 있죠? 예. 생리하고 나서 월경하고 나서 출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난소 염전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암성 통증이란 난소암에 의한 암성 통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배에서 만져질 정도의 큰 덩어리이거나 아니면 파종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좀 할게요. 아니 다음 질문 그다음 강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건강한 음식 행복하게 먹기를 인제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항암 방사선 요법 중에는요. 가족분들 중에 항암 환자나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가족분들 마음에서는 굉장히 좀 맛있는 거 그간에 못 해 드린 보양식 등 해 주고 싶은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맛이 떨어집니다. 암 자취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약물 치료나 방사선 요법 등에 있어서 입맛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드리고 뭘 드리고 하더라도 왼쪽 그림과 같이 아예 관심을 갖기가 힘들 정도거나 오심이나 구토를 느끼거나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제가 일단 항암 환자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한석규 배우하고 김우성 배우가 나왔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장면을 제가 우연하게 한번 봤다가 '아 이거를 나중에 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의문이 안 나오니까. 그 남편 대장암에 걸린 와이프를 위해서 음식을 못 하던 남편이 이제 잡채를 했는데 태국 고추를 썼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 매운 거를 알고 인제 먹지 말라고 있는데 당시 대장암 환자였던 아내가 밍숭맹숭한 거 먹다가 갑자기 매운 게 들어오니까 입맛이 확 돈다 하면서 다시 음식을 먹겠다고 하면서 젓가락을 대죠.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요 장면 하나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께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다 농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입니다. 첫 번째는 입맛이 없는 항암 환자분들, 입맛이 없는 방사선 요법 받으신 분들한테 "자 갈비찜이 있어요. 이 갈비찜 나는 당신을 위해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고 딱 드리면은 바로 앞에서 못 먹습니다. 그럴 때 먹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요. 어 예를 들게요.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영화관에서 지금 팝콘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경험하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인제 와이프하고 시간 날 때 영화를 되게 데이트하러 자주 가는데 제 와이프가 항상 저를 위해서 캐러멜 팝콘을 사 줍니다. 예 저도 이게 덩치가 좀 작진 않은데 근데 인제 그럼 둘이 인제 신나서 큰 팝콘과 콜라를 들고 막 갑니다.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려고 인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광고 같은 게 나오죠. 광고 끝나고
갑자기 본 장면이 들어갈 때쯤에 제 와이프가 한마디 합니다. "벌써 이렇게 먹었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저도 모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냥 막. 아시겠죠?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심을 다른 데 두게 하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그 독소 조항이 뭐냐면은 "혼자 식사하세요."입니다.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지분들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아 나는 음식이 안 먹힌다.'라는 생각을 좀 떠나 있게 해 드려야지 음식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두지 마시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추천이고, 만약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프로그램, 뭐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뭐 넷플릭스에 뭐였죠? 무슨 뭐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것처럼 예, 거기에 막 관심을 갖게 하면서 이거 식사하라고 권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음식은 부수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 있고 행복한 걸 해라. 그러면 음식은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죠. 왼쪽 아래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뭐 잡곡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거 안 좋다는 거, 이게 몸에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먹을 용기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안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먹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 볼 때 음식 맛이 없어요 할 때 가장 권고드리는 거는 "생각 없이 드세요."라는 걸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음료 있죠. 보면 여기 제가 막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걸 다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드시는 분들은 결국 탈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정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권고드리는 거는 차라리 그럴 거면 병원 오시기 전까지 전해질 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라도 많이 드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리지 말고 이온 음료 많이 드시라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닭발이 있어요. 닭발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것 등은 가급적이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에는 좀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등을 하게 될 경우라면은, 자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빨리 자라는 세포가 같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머리가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 소장, 뭐 대장 등등 있지요. 거기 안을 싸고 있는 점막 세포도 하루에 한 번씩 탈락이 되고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하시는 동안에 가장 흔한 게 설사와 변비가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 무슨 뭐 저도 그러지만은 그 매운 거 드시면 다음날 되게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약간만 자극이 돼도 어 닭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자극적인 게 들어갔을 경우에 가뜩이나 약해져 있는 장의 점막 상태에 더 자극이 된다라면은 설사나 이런 변비를 심하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쪼끔 인제 가리는 게 좋겠다 정도이고요. 그렇다고 뭐 "김치 한 쪽도 먹지 말아라." 그 개념은 아니고 누가 봐도 이런 정도의 자극적인 거 있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환자분들이 아까 첫 번째 질의 중에서 뭐 "야채를 먹어도 되나요? 회를 먹어도 되나요? 뭘 먹어도 되나요?" 공식적으로 인제 권고드리는 사항은 가급적이면은 "음식을 익혀 드세요."인데요. 저는 좀 얘기를 다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먹어도 좋다."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집에서 직접 해 드세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드시는 거 좋은데 저기 보시면 이렇게 뭐 배달 업체 많잖아요. 저분들 다 사장님들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기에서 만약 음식을 시켜 먹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위생 상태, 조리 상태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덩치는 이렇지만은 장이 아주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배달업을 저도 인제 뭐 당직 쓰고 수술하다가 가끔씩 인제 시켜 먹거나 동료들이 있을 때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꼭 한 10 번 한 번 정도 꼭 탈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간에 그 뭐 왜 문제가 생길까? 위생 상태가 나쁠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정보, 준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야채 좋고 회도 쪼금씩 드시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아까 영화에 잠깐 나오신 것처럼 직접 집에서 해 드시거나 아니면 가족분이 깔끔하게 하셔 가지고 약간 드시는 거 정도에 있어서는 크게 저는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좀 받고 넘어갈게요. 어
75세 어머니께서 자궁 탈출증으로 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검사 결과가 내막암 초기가 나왔어요. 난소 나팔관은 수술하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바로 옆에 난소 나팔관이 있으니 전이 확률이 얼마나 될런지요? 자궁 적출할 때 난소 나팔관 적출하지 않은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온몸 전체로 암 검사나 폐 검사를 필수로 해야 되나요? 75세 연세면 어떤 이유로든 자궁 적출할 때 난소와 나팔관 제거해야 되는 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음 일단은 뭐 어머님께서 마음에 걸리신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초기신 경우라면은 솔직히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몇 기냐 그리고 뭐 조직학적 형태가 어떠냐 등등인데 내마감이 아주 초기시고 조직의 분화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어머님이 재발하실 확률은 3% 5% 미만입니다. 굉장히 낮지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1 기가 정말 만리를 봐야 되는데 어머님은 수술을 덜 하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자궁 내막암은 저희가 병기 설정할 때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 그리고 뱃속 어디 파종이 있나 그리고 뭐 림프절의 전이가 있나 다 따져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근데 우연하게 발견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첫 번째는 이 수술을 하셨던 선생님이 난소 나팔관이 깨끗했냐 안 했냐에 대한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막 그 세포 수준까지 들어가 가지고 걱정하시면 솔직히 끝이 없죠. 끝이 없고 내막암 초기인 경우가 의심 더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재발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냥 CT 정도 검사를 해 가지고 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경과 관찰을 권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트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페트 검사가 모든 암에 있어서 잘 잡아내는 건 아닙니다. 특히 부인암에 있어서 특히 뭐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굳이 새롭게 따진다면은 자궁내막암이 페트에서 암을 이게 딱 그 디텍트 그러니까 그 딱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기암에서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암종을 뭐 페트 검사가 CT나 MRI에서는 안 보이는데 잡아낸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세 정도 돼서 탈출증으로 자궁 뗐는데 초기처럼 나왔고 뭐 CT 정도에 깨끗했다 그렇다라면은 경과 관찰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난소 나팔관 제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 두 번 열 수는 없잖아요. 난소 나팔관이 나중에 인제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인제 요즘은 또 이게 떼지 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뭐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거는 일단은 좀 열의 문제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질문이 있나요? 하나만 더 보고 예. 폐경이 되면 난소가 완전히 쪼그라든 게 맞나요? 난소 크기가 많이 작아진다던데 왜 폐경이 되면 난소암이 많이 생기나요? 어 폐경이 되면은 난소가 기능이 적어지게 되죠. 기능이 적어지게 되면은 기관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흔히 말하는 충수, 맹장이라고 그러죠. 맹장이 지금 사람한테 흔적 기관입니다. 역으로 따지면은 그전에는 뭔가 기능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자궁과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폐경이 되시면 굉장히 작아지고요. 왜 폐경이 되면 난소암이 많이 생기나보다는 난소암이 왜 생기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모든 암의 가장 큰 근원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지금 이렇게 이게 유튜브로 보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제 몸속에서는 암성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세포 수준에서는 다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암에 안 걸리냐? 그 에러가 난 거를 또 어떤 기전이 복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가 들면은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고 복구하는 기전이 더 쉽게 고장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암의 발생률이 증가는 인체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난소암 발생률이 폐경 이후에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난소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배란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평생을 월경하게 되면은 월에 한 번씩 하니까 계속 인제 난소가 터졌다가 아물었다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 과정에서 난소에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최근에는 인제 유전자 관련된 변이 등등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음.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항암 방사선 요법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잘 못 먹겠으니까 영양 주사를 맞으면 어떨까요? 영양제 좀 주세요." 이럽니다. 어 예, 오늘 답변을 드리면은 치료 중에 영양 주사는 좋지 않다가 답입니다. 오히려 주사보다는 먹는 게 우선이다. 이게 다섯 가지 원인. 첫 번째는 자꾸 주사 찔러대게 되면은요, 면역 저하 상태에서 카테터 관련된 혈류 감염, 폐혈증 위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대사병증으로 혈당이 높고 전해질 지방대사, 미량원소 결핍 등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양주사 맞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영양주사를 맞기 때문에 드시는 걸 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역으로 따지면은 잘 드시면은 영양주사 맞을 일이 없겠죠. 예.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먹는 양이 감소하게 되면은 장 점막도 위축되고 세균 전이 등 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못 드시는데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지방간이나 담즙정체에 의해서 간 기능 이상도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중에 영양제를 맞게 되시면은 저희가 항암제 등등을 처방을 할 때 환자분들의 키와 몸무게를 고려한 생물학적 가용성, 바이오 어베일ability를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고려해서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적정하다고 해서 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양제 이만큼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의 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날 것인가는 저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영양주사는 아주 필수적인 경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이면은 먹는 걸로 영양 해결하는 게 좋겠다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운동입니다. 운동이 어떤 게 좋은 것인가를 인제 질의를 하시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PT를 뭐 몇 번 받는 게 좋냐?" 뭐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즐겁게 운동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운동 부족 증상 대부분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항암 환자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어 어 잘 인생을 끌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얘기를 드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가족들과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이랬었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기분 전환을 하시고, 요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 완료 및 생존 기간, 그러니까 "다 나았습니다. 병원 고만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치료가 끝났습니다." 할 때는요, 인제 잊었던 나의 건강에 대해서 인제 내 몸을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 차 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인보다 10% 20% 높고요. 원인은 방사선 조사 부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항암 약제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난섬 같은 유전자 관련된 돌연변이 등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차 암 발생 부위를 말씀드리면 자궁경부암은 대장암, 방광암, 자궁내막암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은 유방암, 췌장암 등등등등이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은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나한테 유전적인 어떤 변이로 인해서 암이 발생했다라면은 가족분도 유전 상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건강에 좋냐, 무엇이 어떤 운동이 좋냐를 얘기 드리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안 먹어야 좋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져야 좋냐. 즉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하시고요. 나쁜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음식과 나쁜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성기능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죠. 제가 5년 전에 저희 여성암 부인암 환자분들 이 성 관련 설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로 동의를 받고요 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열 몇 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뭐 성적 관심 이런 거 등등등등을 인제 설문하시는 건데요. 점수가 다 빵점입니다. 즉 뭐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즉 그 0점 빵점이라는 건 '난 관심도 없다. 기능도 없다.' 이런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전에는 내가 암이기 때문에 내가 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타부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금기처럼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인제 세대가 바뀌면서 굉장히 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고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릴 사항은 첫 번째는 수술 및 방사선 요법 후 질이 짧아지고 좁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수술하게 되면은 질을 상당히 많이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암 입구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수술한 경우라면은 질목을 꼬매 놓기 때문에 꼬매 놓은 부위의 회복을 위해서 2달 정도, 방사선도 급성합병증 회복기인 2달 정도 후를 권고를 드리고요. 굉장히 통증에 민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성기 삽입이나 이런 것 등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성교 우선보다 사랑에 대한 다른 시체적인 감성적 표현을 먼저 해서 어 어떤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인제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은 성기 부분이 굉장히 뻑뻑하고 아프기 때문에 질 윤활제나 확장기를 쓰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암요법적 신체적 변화입니다. 여성 호르몬 억제로 폐경 증후군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 위축이 발생하면서 성생활의 불편감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암종별로 금기증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꼭 저기 전문의랑 꼭 상담을 하시고 꼭 복용하시거나 사용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신체 일부 상실에 대한 변화입니다. 예,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제 재발성 아니면 수술이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인제 수술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인제 장루술도 많이 내고 요루술, 그러니까 방광 대신 배 한쪽에다가 장을 그러니까 요관을 이어서 소변을 보고 아니면은 배 한쪽에다가 장을 연결해서 변을 보고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처음에 이 수술을 설명을 드린 환자분들 거부가 되게 심하십니다. "내가 밑으로 오줌과 응아를 퍼시던 분인데 어떻게 배로 이렇게 하면 나는 여성성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요? 안 할래요." 이러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당신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당신은 더 이상 치료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수술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후회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예, 장루, 요로 달고 목욕탕 가셔서 사우나도 하십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인제 상실감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분들과 사회로 빨리 복귀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수 환자분들이 굉장히 빠른 적응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인제 성관계 등등등등에서 애로사항을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제가 또 하나 장면 갖고 나왔는데 인생은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유승용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뚝뚝한 남편이었었는데 폐암에 걸린 와이프를 위해서 옛 남자친구도 찾아주고 예, 결국엔 아름답게 와이프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약간 좀 심파극 같은 영화긴 하지만은 어 굉장히 저는 그래도 재밌게 봤던 게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배우자분은 환자분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환자분과 환자분의 배우자분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과 수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상 매일 한 번씩 꼭 사랑해 아니면 가벼운 볼키스 이런 것도 하시면서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또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엔젤님, 저는 50세 폐경이 되었는데 제 주변에는 거의 53 세, 55세 사이에 폐경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균 폐경은 50세 전후라고 하셨는데 왜 폐경 나이는 예전과 비슷한가요? 음 실제로 60 되신 분도 월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50을 저희가 기준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부팅강 할 때 폐경이란 개념은 월경이 똑 떨어져야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전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는 폐경 개념은 호르몬에 따른 변화, 기능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인제 53 세, 55 세에도 정상 월경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정규 분포를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50 이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치료는 대부분 50을 기준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넘어가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해야 되고, 그거보다 또 빨리 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질의가 있을까요? 46 세고 경부암 국가검진에서 전고 단계 의심이 나와서 HPV 검사 음성,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 기다림 중입니다. HPV 음성이면 조직 검사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로 암이라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이거저 고민입니다. 암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신경 쓰이네요. 현재 유방암 위기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데 이 항암제가 제가 봐서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HPV 음성이어도 조직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암세포 검사에서 조직 검사를 어 요구할 수 있는 소견이 나오게 된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 깨끗해도 유관적으로 의심이 되면 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조직 검사를 하면 다 덜컥 겁들을 내신다, 그게 아니고, 보통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상하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당신이 암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합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닐 것 같은데 깨끗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암 검사나 HPV 검사 같은 경우는 선별 검사, 즉 위험한 분들을 골라내는 검사이지 확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별 검사로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을 걸러내는 단계도 있지만은, 애매한 분들은 결국에는 조직으로 확진을 해서 괜찮다는 걸 보여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너무 지금 유방암도 걱정하고 계신데 경부암까지 예 같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치료 관련된 거는 정말 저희가 질경을 넣어서 경부를 봤을 때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해당되는 소견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있을까요? 2년 전 부인암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안 했고요. 커피 라떼 하루는, 예, 커피 뭐 장 수술하거나 뭐 특별하게 제한이 없으면은요. 예, 커피 마음껏 드세요. 예. 저도 커피를 자주 먹는데요. 예, 저 인제 환자분들 커피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일반 분들에 비해서 권고를 이렇게 뭐 "이건 맞는데 내가 이전에 수술했으니까 커피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건 없습니다. 즐겁게 드시고 즐겁게 일하시고 나는 환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잘 지내시면 됩니다. 예. 여성 호르몬제는 유방암 외에 어떤 암인 경우 금기인가요? 유방암이 완치되어도 못 쓰나요? 유방암이 완치되어도 여성 호르몬제 못 쓰는 거는 인제 유방 전문 선생님이 아시겠지만은, 완치라는 개념이 뭘까요? 5년 넘으시면은 '앞으로 암이 발생 안 한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는 건지요? 예, 실제로 인제 그거 인제 제 다른 강의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완치라는 거는요 굉장히 좀 일반 용어로 할 때는 어느 몇 년까지는 괜찮다는 그 이유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유방암인데 호르몬을 쓰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은 괜찮다라는 거 확률적으로 그다음에 재발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는 게 다시 들어간다면 좋을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유방암 외에 어떤 암의 경우 금기인가요? 이거는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예, 이거는 병원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방에 변형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유방 전문이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드릴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인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제 제 환자분입니다. 얼굴을 공개를 원래 안 할 환자분 허락도 안 받고 공개해 버렸네요. 근데 굉장히 기억나는 환자분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 수술했던 환자분도 아니고 다른 분이 수술하다가 인제 이직을 하시고 저한테 오셨었는데, 항암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던 분이셨었고 뱃속에 파종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 저는 그때 아마 2014년 정도인가 5 년도 그때 기억나는데요. 그때 제가 한창 이
단기 연수로 인제 독일에서 난소 관련된 굉장히 큰 수술을 좀 보고 배우고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 설득을 해서 수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한 10 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수술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었는데 어 수술로서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은 다 겪으신 분입니다. 뭐 소변줄도 새고 뭐도 새고 뭐도 새고 뭐도 새고 뭐도 새고 그래서 환자분도 울고 저도 울고 환자분도 다독거려 드리고 등등등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항암제를 한 2 개인가 3 개 정도 쓰셨었었는데 나으시고 나서도 계속 후유증,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었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를 저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고생을 왜 했냐. 우리 꼭 나아 보자." 해 가지고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에 5 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보다가 인제는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재발할 확률은 일반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보다 더 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분이어 가지고 그때 한번 어떤 방송에서 같이 촬영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한번 제가 환자분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분 보세요. 암에 걸리면 여러 이야기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도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다른 환자분들을 통해 여러 식품이나 자연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유혹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원칙이었습니다. 주치의만 믿고 따라가야겠다는 다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갔던 거 생각이 듭니다. 음식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을 챙겨 먹었습니다. 잘 먹고 틈나는 데 운동했고 강박 같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있고 더 위에 보시면은 제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먹고 운동하고 다 좋습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강조 포인트 첫 번째는 암 환자분이 걸렸을 때는 '나만 이 세상에서 암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 보인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이분들을 혼자 두지 않는 게 첫 번째 치료의 가장 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당신도 이 우리 사회에서의 같은 구성원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너만 걸렸니? 나도 걸릴 수 있어. 너가 먼저 매를 맞은 것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 다가가시고 같이 지내시면서 맛있는 거 깨끗한 거 나눠 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잘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인암 환자의 건강한 라이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임상 현장에서 느꼈던 상황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된 얘기를 위주로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